자, 오늘 배울 과목은 민법이고요. 자, 먼저 민법의 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먼저 총칙이 있고요. 또 자, 물권이 있고, 자,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민법이 이러한 체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물권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에 관련된 사항,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과 상속을 우리가 신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법은 크게 총칙과 재산과 신분으로 이루어진 구분이 되어 있는 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법과 관련된 그 개인의 재산과 신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는 규율하는 우리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법률 관계를 1장에서 간단하게 하면서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가 변동된다고 1장에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했었는데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의미는 권리가 새롭게 발생을 하고 또는 변경이 되고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죠. 법률 행위는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를 아마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새롭게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을 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이제 사실이 있으면 우리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권리가 발생을 하고 변경이 된다라는 걸 민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자, 법률 행위, 즉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변경이 되는데 이제 법률 행위를 좀 크게 나누면 채권에 관련된 사항을 채권 행위, 또 물권에 관련된 사항을 물권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행위에 관련된 거는 채권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요. 물권 행위에 대한 거는 이제 물권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이외에 이제 신분에 관련된 거는 우리 친족 상속 신분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은 대부분 이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민법 총칙은 이 법률 행위가 어떠한 요건으로 이행이 되는지를 규정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민법 총칙에서는 자, 법률 행위는 어떤 요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지는 일단은 성립이 되려면 법률 행위가 자, 법률 행위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계약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약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또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를테면 뭐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판다든지 이런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그런 팔려고 하는 사람의 청약과 사려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죠. 이걸 이제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요. 즉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가 있으면 존재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요물행위, 요식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식행위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이런 일반적인 요건에 추가적으로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에 대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만 있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혼인에는 특별하게 혼인 신고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할 때는 설립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등기까지 해야만 이 법률 행위가 성립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게 이제 요식행위가 되는 거고요. 요물행위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물건 또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현상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현상 광고는 예를 들면 이거죠.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강아지를 찾아주면 10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한 경우 그거를 승낙하는 사람은 단순히 승낙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외에 강아지를 들고 와야만 그 강아지를 들고 와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물건이 필요한 형이 이게 요물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립행위에는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특별한 성립 요건으로는 요물행위와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 요건에는 이런 것만 갖추기만 하면 성립을 하지만 이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력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법률 행위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효력 요건으로는 당사자와 관련된 거에서는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즉 자연인과 법인만이 이 당사자의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애완견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애완견을 발로 찼다. 그래서 애완견이 다쳤다 했을 때 자기 그 애완견을 정신적인 피해 또는 애완견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애완견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물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그 권리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애완견 자체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에서는 효력 요건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한정이 되는 겁니다. 한정이 되고요. 자, 우리 목적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어떤 계약이든지 다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약이 일단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법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사회적인 타당성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 타당성을 만족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이 계약을 하는 그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시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의사 표시가 다 법률 행위를 만족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진의 의사 표시 또는 통정 허위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률 그런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는 비준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을 대한 흠이 효력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특별한 효력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본인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대리에 대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효력 요건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어떤 기한이 붙는 그런 법률 행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도 특별한 효력 요건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효력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법률 행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효력 요건에 대한 이 부분이 흠이 생기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게 되고, 자, 이 내용이 민법 총칙에서 다뤄지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자, 이 페이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들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데, 우리 민법의 대부분은 법률 행위에서 규제가 권리가 변동이 된다는 거. 그 중에서 물권 행위나 채권 행위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 물권 행위에 의한 거는 이제 물권법에서 다뤄지고요. 채권 행위에 의한 거는 채권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는 이런 법률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요건에서 다루어지는데 그거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은 단순히 이런 게 존재만 하게 하면 성립 요건은 만족하게 되지만, 효력 요건은 이런 성립 요건에 특별한 요건들이 더 붙게 된다. 그게 당사자에서는 자연인과 범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민법 3조에서 97조에 대한 부분이 요 당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확정하고 가능, 적법, 타당성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민법 103조, 104조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준이 통정, 착오, 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107조와 100에서 113조까지 이 부분을 효력 요건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특별한 효력 요건으로는 대리가 있고 또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 부분은 각각 114조에서 136조까지, 조건과 기한은 147조에서 154조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력 요건에 대한 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법률 행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이때 무조건 법률 행위를 그냥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도 각각 일부 무효 행위를 전환하거나 추인할 수 있고요. 취소도 추인이라든지 또는 취소에 대한 소멸이 된다라는 게 137조에서 146조까지가 무효와 취소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좀 여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사자입니다. 자, 당사자는 일단 권리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권리의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3조를 한번 보시면, 자, 사람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민법 3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 경우에는 3조에 대해서 3조에서 그 권리의 주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존한 동안이니까 태아 같은 경우는 권리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법인은 33조와 3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또 34조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로 한데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판단 능력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어야만 법률 행위 계약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고요. 이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아라든지 정신병자, 만취자 같은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이런 사람들과 한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데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민법 각각 4조와 9조, 12조, 14조 2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성년자가 있고요. 제한 능력자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성년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 한정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 피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각각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하는 법률 행위는 어떤 대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제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권리능력 법인에서 법인은 아까 본 것처럼 33조와 각각 34조에서 법인의 권리 주체를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법인은 불법 행위 능력이 있는데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법인의 책임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그런 사상이라서 관념적인 그런 단어라서 실질적인 그 손해배상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자, 법률 행위의 목적에서의 문제가 되는 게 법률 행위 그 계약의 내용상에 흠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흠이 없어야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이제 적법성, 사회적인 타당성인데요. 쉽게 확가, 적, 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확정성이라는 거는 법률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어떤 계약의 내용인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자전거를 파는지 자전거를 매매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매매하는 건지 이제 이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실현 가능성은 계약 맺을 당시에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계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별을 따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전혀 없이 이거는 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적법성은 우리가 민법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그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정한 약정이 모두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하게 강행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에 의해 그런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요. 이런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적법성은 이 강행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의 한 28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0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상권은 우리가 물권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배우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0조. 이 지상권 계약 1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즉 이 30년보다 더 단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저 지상권을 1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년으로 정했다 하면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적법성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는 고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라서 그래서 법률 행위의 그 계약의 목적에 적법성이 어긋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103조와 10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103조와 104조를 한번 보시면 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하는 계약인데 돈을 갚지 못하면 너의 뭐 장기를 판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어긋나죠.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이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뭐 죽이라는 이런 계약들도 이런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죠. 이런 법률 행위는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4조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라서 계약의 내용,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이라든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시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시가를 잘 모르고 5억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는 이제 무경험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또는 뭐 경솔이라든지 이렇게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 10억짜리 시가를 5억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런 행위는 당연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 타당성이 결여된 흠이 있는 법률 행위는 그 목적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에 관련된 것들은 이걸 만족해야만 제대로 된 법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의사 표시는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법의 107조부터 이제 110조까지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107조를 제가 한번 10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107조입니다. 자,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이거를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여기서 알았거라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의 반대말은 몰랐거나는 이제 선이라고 하고요. 그 알 수 있었을 경우 전혀 어떤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얘기는 어떤 부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런 이제 과실과는 정반대 의미가 이제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과실, 악이나 과실에 의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 항은 의사 표시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의사표시자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자의 진위와 이거를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를 알고서 이런 내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한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표시한 대로 유효합니다. 원칙은. 하지만 이 상대방이 이 진위가 아닌 거를 진위 아님을 알고 한 의사 표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의사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의사 표시가 사원이고 그 상대방이 회사라고 했을 때, 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월급 인상을 좀 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사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 거고, 그때 내가 월급을 좀 올려야겠다. 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진해는 월급을 인상이 진이죠. 하지만 그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거죠. 자기의 속마음과 나타낸 의사 표시가 다릅니다. 이 다른 거는 이미 자기가 사원이 알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상대방인 회사에 대해서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합니다. 즉 사표를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사표가 수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사원이 이거를 일부러 월급 인상을 목적으로 사표를 낸 거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사표는 이제 무효가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진의 의사 표시는 표시한 대로 원칙은 유효하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만약에 제3자가 어떠한 매매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다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의에서의 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제2항에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무효가 됐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매매, 예를 들어 매매라고 한다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매매를 무효를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고요. 자, 108조는 통정 허위 의사 표시입니다. 자, 108조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08조 통정 허위의 의사 표시.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제는 의사 표시자와 상대방이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통모한 겁니다. 서로 공모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의사 표시자가 그 속마음은 상대방한테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 멘탈을 목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이렇게 서로 공모해서 통정 허위 표시로 이루어진 상대 계약은 그냥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매에 의해서 제3자에게 다시 매매가 되었다면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전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제3자가 무과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의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이게 108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 109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이 항에 보면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제는 착오입니다.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뭐 착오, 뭐 실수라든지 착오라든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속마음은 B인데 겉으로 나는 의사표시는 A를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뭐 공 하나를 원래 이렇게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모르고 공 하나를 없앴다. 100만 원에 의사했다. 이런 이제 착오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원칙상으로는 A로 표시입니다. 의사 표시한 대로 이제 유효하고요. 하지만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라는 거는 요거를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의사 표시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들은 이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이런 착오에 대한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로 제3자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 취소를 이제 원인으로 해서 제3자의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의 마지막 110조 있는데 요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110조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걸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사기나 강박, 강박은 뭐 협박이죠. 사기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의와 표시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 진의와 표시가 사기라든지 강박,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에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 사기나 강박을 했던 관계자가 상대방이다. 그러면 취소 가능합니다. 유동적 유효입니다. 이런 경우 왜 무효로 안 하느냐? 혹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의사표시자가 이 계약이 뭐 잘된 계약 같다. 그러면은 이걸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취소 가능성만 열어둔 겁니다. 자, 반대로 상대방이 이제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제3자입니다. 어떤 제3자가 이렇게 해서 사기 강박을 해서 상대방한테 팔아라, 매매를 해라, 계약을 맺어라 라고 이렇게 사기 강박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무과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거나 또는 그 전혀 어떤 알 수 있었을 그런 그 상황이 전혀 아니었을 때 이럴 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유동적 이유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사기나 강박을 향한 사람이 상대방이냐 또는 제3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여기에 사기나 강박을 한 제3자와는 또 다른 3자입니다. 또 다른 3자에게 넘어간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가 됩니다.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가 된다. 자, 이거를 그래서 총 의사표시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본질은 사기나 강박 제10조는 의사표시는 이제 일치한 거죠. 하지만 나머지 107조, 108조, 109조에 나오는 의사표시는 서로 이제 본심과 진의와 표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관계자가 있느냐?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의해서 이루어지고 착오는 그 의사표시자 본인, 비진의도 의사표시자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통정 허위는 의사표시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모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간섭을 해서, 또 착오는 그 의사표시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진의는 의사표시자가 알면서, 통정허위는 서로 의사표시자와 상대방이 통모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의사표시에 대한 효과는 사기나 강박은 유동적 유효, 즉 취소가 가능하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는 취소가 가능하고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는 원칙상 유효고요. 이제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선이나 악의에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될 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외는. 자, 착오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효과는 즉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랑 허위표시는 무효가 가능합니다. 무효. 자,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목적과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여건까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인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 본인과 상대방이 있다.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본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일단 수여를 해야 돼. 대리권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또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A의 대리자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하는 행위가 대리 행위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현명주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수권 행위와 현명주의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대리가 이루어지고요. 대리가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유권 대리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무권 대리입니다. 수권 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 대리권을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를 받았다라고 표시를 하는 이런 상태는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적 이제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이 내가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대리인이라고 내세운 이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만족한다 해서 나중에 추후에 추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를 효과를 내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짚어봐야 할 게, 수권 행위는 있는데 대리권을 대리인이 받았는데 이거를 현명을 대리 행위를 했다는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그냥 K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계약입니다. 이거는 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또 본인이 아닌 대리인 K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주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리인지 대리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무권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표현 대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즉 대리권을 받지 않고 대리인처럼 행세해서 상대방 B와 계약을 맺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대리인 K가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오해를 그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선의의 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요. 크게 표현 대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125조, 126조, 129조에서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은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표현 대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법에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 수여 후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12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후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여기서 제3자는 상대방입니다. B. 타인은 그 대리인 행세를 하는 K입니다. K.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본인 A입니다. A.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제3자는 B라는 상대방이고요. 자, 타인은 K가 되고요. 본인은 A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 대리인 K와 제3자는 이제 상대방 B 간의 그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즉 상대방 B가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대리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는 말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걸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사 표시를 통해서 수여한 걸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라는 회사의 명함을, 대리인이 그 회사의 명함을 파가지고 영업을 상대방한테 하는데, 상대방은 A라는 회사의 명함을 들고 있는 이 K를 그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본인이 K라는 사람이 자기의 회사의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는, 이게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표시를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리권을 표시를 한 자, 본인은 비록 수권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표시에 의해서 상대방 B와 K 사이에 맺은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다. 대리권을 수여를 하겠지만 요만큼만의 대리권을 수여를 했는데, 이 대리권 K의 이 권한을 벗어나서 권한을 벗어난 여기에 대리를 했다. 이거는 이제 대리권을 벗어난 거죠. 이 대리권을 벗어난 거는 이제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권 대리입니다. 이런 무권 대리를 했을지라도, 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대리를 했을지라도 그거를 믿을 만한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129조.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다음에 한 그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만, 이러한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상대방이 선이나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중에서도 표현 대리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리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조건과 기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자, 조건의 의미는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기한은 이제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여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조건부 계약 또는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또는 거기에 기한을 우리가 붙여 놓은 걸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조건이라는 거는 A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너에게 이 자동차를 주겠다. 자, 이렇게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법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건부 법률 행위. 이러한 조건을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확실한 사실. 예를 들어 뭐 여기처럼 내가 죽으면 너에게 증여하겠다. 또는 이 돈을 빌려주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빌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확실한 사실이죠. 사실에 기반한 것들을 기한이라고 하고, 이런 기한에 관련된 법률 행위는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조건부 법률 행위에는 발생형과 소멸형이 있습니다. 자, 발생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하는 게 조건부 법률 행위고요. 소멸형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로 하겠다. 조건 성취와 더불어 효력을 없애겠다고 계약을 맺는 게 이제 조건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형, 정지 조건은 발생형, 소멸형은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자, A와 B 사이에서 B가 사임을 하면 이 건물을 증여하겠다. 그거는 뭡니까? 사임하기 전에는 증여하지 않겠다는 거. 사임을 통해서 증여를 하겠다.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증여를 하게 되는데 혼인이 파탄나면 증여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면 이 계약은 증여 계약은 무효로 한다. 즉 법률 행위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다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에는 조건부 법률 행위에는 각각 발생형과 소멸형이 있는데, 발생형을 우리가 정지 조건, 소멸형을 해제 조건이라고 각각 합니다. 여기는 147조 1항과 2항에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47조를 보시면요. 자,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 조건, 이 정지 조건을 우리가 발생형이라고 했죠. 정지 조건의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형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2항 보시겠습니다. 자,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소멸형 조건입니다. 법률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서의 발생형과 소멸형을 봤고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한번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한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형과 소멸형이 있습니다. 기한에는 발생형을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소멸형은 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 계약을 맺을 당시에 시기를 붙여서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로 하겠다.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무효이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로 하겠다. 라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요. 이걸 시기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종기를 도래하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유효였는데 종기가 도래함으로 무효로 하겠다라는 우리가 그 법률 행위를 종기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증여하겠다. 네, 죽는다라는 거는 시기가 있죠. 자, 이런 죽는다라는 것처럼 시기가 좀 불확정한 거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 죽으면 그때 증여의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는 법률 행위 계약입니다. 이거를 시기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자, 종기라는 거는 종기가 도래하면 즉 2020년 뭐 12월 31일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리고 12월 31일 이후에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31일이 종기가 도래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차를 하게 됐으면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이런 종기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한에서도 발생형과 소멸형이 있고 발생형을 시기라고 하고 소멸형을 종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건과 기한까지 다 봤고요. 법률 행위의 요건 중에 각각 일반 요건과 특별 요건, 특별 효력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효력에 문제가 있으면 효력에 이런 흠이 전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 법률 행위 계약은 유효하게 돼서 권리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권리가 누구한테 이전이 되거나 어떤 변경이 되거나 하는 거죠. 또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권리가 바뀌면 언젠가는 또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채권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채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효력에 문제가 없으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하게 되는데 효력에 흠이 생기게 되면 이제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 장애에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나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에 대한 것들이 우리 민법 137조에서 146조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효와 취소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 법률 행위 효력이 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 행위를 이유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추인이라는 거는 추후에 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인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효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반대로 취소는 법률 행위 취소권자가 있고요. 이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만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취소권이 뭐 기한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기한이 넘으면 행사가 불가능하고요. 당사자가 추인으로 이거를 취소된 거를 다시 유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효와 이제 취소의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무효나 취소나 똑같습니다. 무효나 취소나 법률 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건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고요. 자, 무효와 취소는 우리 민법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자, 의사무능력자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유아나 정신병자, 만취자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실현 불가능한 계약. 우리가 계약의 목적 중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약들 무효가 되고요. 강행 규정에 위반된 계약.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 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계약. 이건 바로 이제 타당성에 어긋나는 타당성이 결여된 그런 계약들.
또 의사표시에서는 107조, 108조 비진의와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취소가 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딱 요것만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 게 아마 취소가 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텐데요. 제한 능력자의 계약, 뭐 미성년자,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계약, 이런 이 맺은 계약들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착오에 의한 계약 109조에서 아까 의사표시 중에 109조에서 봤고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110조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에 대한 것들은 취소가 가능하고, 또 취소권자는 이제 제한 능력자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효가 된 법률 행위 계약이 그냥 무효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상황이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137조에서는 이제 일부 무효가 있는데, 무효가 원칙으로는 전부 무효시킵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이 법률 행위가 가능하면 일부 그 법률 행위가 가능한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유효로 우리가 해주고요. 이게 137조에 있습니다. 13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7조를 한번 보시면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이제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무효에 대한 이제 조항이고요.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일부가 가능하면 일부는 이제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처리한다. 일부만 무효로 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를 하는데 토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무효 부분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전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물만 유효인 부분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효 행위의 전환은 138조에 있는데요. 138조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를 보시면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법률 행위는 그냥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시가가 5억인 아파트를 뭐 경험이 없거나 뭐 무경험 또는 궁박 이런 걸 원인으로 인해서 뭐 한 1억에 매매를 했다. 당사자 사이에 서로 경험이 없어서 시가에 대한 시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이제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 쌍방이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그래서 실거래에 준한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계약을 맺은 원래 매는 1억에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약을 이제 잠정주로 예를 들어 실거래에 준해서 맺는 이 배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 행위에 이거는 전환이라고 하고요.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거는. 하지만 다른 법률 행위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 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139조는 무효 행위의 추인인데요. 139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무효는 원래 원칙은 다 무효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러한 무효임을 알고 유효로 확정하고자 새롭게 추후에 인정을 한다면 원래 있던 법률 행위는 무효이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걸로 본다. 새롭게 유효로 한다
하는 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무효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취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그 대리인들 또는 한 가지 추가해야 되는 그 승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효랑 효과는 같게 됩니다. 그 취소의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무효와 서로 다른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소라는 게 있고 취소권자가 나중에 추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정으로 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은 그냥 유효가 됩니다. 행위를 하기 전은 유동적 유효가 되고요. 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또 법정 추인에 의해서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취소랑 추인은 의사 표시를 해야 되만 되는 거고요. 법정 추인은 어떠한 개인정화 상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인이 됩니다. 이 법정 추인을 한번 보시면 145조인데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고요. 이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로 추인의 의사 표지를 않더라도 그 취소권자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권자가 추인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뭐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한 그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거죠. 이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행을 한 행위는 계약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즉 추인을 한 행위입니다. 또 이행을 청구. 빨리 왜 계약 이행을 안 하느냐고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한테 취소권자가 또는 경계 또는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또는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취소권은 이제 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무효는 기한이 없이 이제 할 수 있지만 취소권은 기한이 있습니다. 1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3년 내에 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 3년이나 10년 이내 어느 하나로 지나면 취소권이 자동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다루어지는 법률 행위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법률 행위의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고 이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법률 행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효력 요건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계약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력 요건의 장애에 대해서 민법 총칙에서 각각의 법 조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효력 요건의 흠이 발생하면 무효나 취소가 된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에 대한 부분도 민법 총칙에서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민법 총칙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방송대 민법 총칙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차례가 있는데요. 자,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1장에서 다뤄지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여기 추가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죠. 2장에서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뤄지고요. 자, 3장에서는 법률 행위 계약의 목적과 효력 요건에 대해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확정하고 가능성 있고 적법성, 사회적인 타당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만족을 해야만 효력 만족을 해야만 이제 법률 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사 표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의사 표시의 요건에서는 네 가지를 배웠죠. 이제 비즈니 그리고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그다음에 착오 109조, 또는 사기 강박 110조. 자, 이런 것들이 의사 표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 표시의 요건이다. 그리고 또 특별한 허용 요건으로 대리와 조건, 기한부 법률 행위가 있다. 대리에서는 아까 유권 대리 배웠고요. 무권 대리 배웠고요. 무권 대리에서는 우리가 표현 대리를 하나 배웠었죠. 그리고 조건부, 기한부 법률 행위와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소멸시효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이 되는데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면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권리가. 그래서 소멸시효에서는 이 소멸이 되는 그 시효에 대해서 다뤄진다는 거. 이렇게 민법 총칙의 전부가 바로 이 한 장, 이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민법 총칙은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